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어제 65세 생일을 서울구치소에서 맞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장 밖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인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수감 생활을 고난으로, 12.3 사태를 애국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규정하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작 사건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청년들의 나라 사랑만을 강조하는 전직 대통령. 그의 옥중 메시지가 변명과 선동으로만 읽힙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글로벌 자산배분 디지털 현금 투자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2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정군 소식 권기범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마련 중인데요. 대법원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안을 내놨거든요. 대법원 의도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이 법에 제동을 좀 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본인들이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곧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잖아요. 민주당 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동을 걸어보겠다. 여론에 영향을 좀 미쳐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진정성보다는 네.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과는 별개로
자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일쯤 아마 이제 정확한 날짜는 물론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23, 4, 5 뭐 요쯤에 통과를 시키겠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지도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사위 의원들이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김용민 간사를 포함해서 법사위 간사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법 왜곡죄나 사법부 개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원 행정처 폐지나 요걸 먼저 하는 게 필요하겠다. 내란 재판 관련된 재판부 설치 관련된 법안은 이미 이제 이게 수정을 거치면서 네. 원래 취지와 목적이 많이 좀 훼손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원들은. 네. 그래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민주당 지도부는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시비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수정안이 약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이제 외부의 추천 단위를 제외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나 변협 이런 데서 이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추천하는 게 내란 재판부를 담당한 재판부 판사를 선택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꾸리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변협이나 이런 데서 좀 추천하도록 하자 외부에서 이게 원래는 들어 있었죠. 근데 네. 그걸 삭제함으로써 결국 이제 사법부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회 이런 데서 이제 추천을 해서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 내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이 원하는 사람이 또 내란 재판을 맡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내부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직위원 판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법사위원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저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함께 끌어안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 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네.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그게 이제 당협위원장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원래 약속된 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약속된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찾아갔다.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덕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손님이 왔는데 누군가 왔는데 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지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한동훈, 김문수 두 분이 과연 결이 같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김문수 지금 전 후보죠. 네. 대선 후보였으니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윤 쪽에 가깝다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결이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인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이제 친구구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니 네. 두 사람은 어쨌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비대위나 아니면 다른 대표를 선출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데서는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은 결이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 이런 부분이 가긴 좀 어려울 거다. 다만 장동혁 대표의 체제를 흔드는 거, 이 부분은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인데 특히나 장동혁 대표의 2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극우적인 쪽으로 가깝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당내에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렇죠. 이 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네.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동익 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토나 반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동익 대표가 지금 이제 뭐 예컨대 친 한계로 불려지는 분들, 김종혁 전 최고위원처럼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런 것도 네.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는 체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반대파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체제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원들이나 아니면 출마자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이 있어서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명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이름으로 후보로 나가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세력, 내란 정당, 이런 이제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 해산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그걸 좀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명이 내란 정당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당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는 그런 당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명만 바꿔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당명을 네. 바꿈과 함께 장동익 대표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동익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당명을 아무리 바꾼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보고요. 행동이 수반되고 나서 당명을 바꾸면 국민들이 그래도 좀 신뢰를 해줄지 모르지만, 행동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존에서 성탄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네.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전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남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청년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20대 남성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좀 지지해달라, 계속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중요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연령대나 아니면 성별, 그러니까 여성이나 다른 연령대로부터는 지지를 받기 어려운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젊은 남성들, 특히 20대 남성들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있으니 그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얘기를 하고 자녀처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참 뭐랄까요. 우매하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젊은 남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여서 참 전직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또 말이라고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30 남성들의 극우화하는 양상의 그 배경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2030 남성들이 약간 이제 제 개인적 판단이고 분석인데요. 네.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출발점은 여성에 대한 어떤 남성들의 표현입니다. 특혜. 저는 뭐 특혜라고 보지 않는데. 네. 불평등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좀 차별을 받는 일들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바꾸기 위해서 여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이점을 주는, 그러니까 네. 뭐 점수라든지 이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부분을 파고든 거죠. 네.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할 말들, 뭐 예를 들면
군에 입대하면 뭐 군 봉급을 좀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가산점 제도를 없앤다거나 여성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남성 군 복무자에겐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고든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피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자극해 주니까 그 자극제가 들어오니까 폭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고 부산 미래를 팔아먹겠냐면서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뭐 사실관계는 경찰이 수사를 할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전재수 의원은 억울하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수사에서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물증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돈을 줬다 또는 뭐 시계를 건넸다 그러면 그 시계나 돈을 건넨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 그리고 최근에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을 또 바꾸고 있잖아요. 네. 법정 진술에서. 그래서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건 지켜봐야 된다.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경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나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처벌하기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물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시계를 어디서 찾든지 아니면 건넸다고 하는 무슨 뭐 자금 흐름 이런 것들 있지 않겠어요? 뭐 물론 현금을 줬으면 그거 찾기 어려울 텐데 기록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이게 처벌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나오면 네. 사실은 좀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이 통일교가 전 장관의 책을 지난 2019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구입했다는 그게 드러났는데 통일교와 전재수 전 장관이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라고까지 진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왜 책을 500권이나 사줬어? 그게 뭔가 그 사람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네. 그게 법적으로 처벌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의 주장은 뭐냐면 출판사에 책을 구매를 요청을 했고 출판사가 돈을 받았고 그 출판사 책을 통일교로 넘겼고 내부 진술에 따르면 통일교 내부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에.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돈은 받았는데 책을 안 보내는 경우 돈은 받았는데 책을 안 주는 경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책을 구입했고 그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네. 근데 윤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책을 왜 사줬을까? 이러면 이제 그거는 뭐 뭔가 혜택을 주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책이 통일교로 건너갔고 500권이 그 대금으로 출판사의 돈을 입금했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만약에 책이 500권이 통일교에 있고 출판사로 책값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를 추진 중인데 오는 21일에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데 합의점은 원만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뭐 합의점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정당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통과가 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뭐 합의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네. 동의를 안 해주면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으로서는 뭐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경찰이 지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네. 전재수 전 장관 불러서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압수수색도 하고.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비슷한 정당이니까.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시행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열렸는데 외국인 임시대표가 출석해서 동문서답에 한국어 모른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쿠팡의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우리 국회를 우롱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태도인데요. 네. 쿠팡은 정말 국민들 때문에 돈을 번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렇게 일부러 외국인 보내가지고
잘 현안 파악도 안 되고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람 일주일이나 네. 됐나요? 네. 그런 사람을 영어로 대답하게 하면서 뭐 그냥 뭐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다 피해가고 회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야, 쿠팡이라는 이 회사, 이 김범석 의장,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을 정말로 무시하는 거다.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정말 뭐 너희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제 생각인데요. 너희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거 안 쓰고 버틸 수 있어. 이런 태도하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얼마나 오만합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네. 우리 국회가 이제 앞으로 그 여러 상임위가 함께 질의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또 다른 대책도 세우기로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쿠팡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이건 가능할까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단계가 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공정위가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장관이 나와서 뭐 얘기는 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도 저는 뭐 당장 하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네. 쿠팡의 압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정부든 국회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쿠팡을 압박해야 돼요.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과 우리나라 국회, 우리 국민을 무서워해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사죄하게 만들어야 되고 피해 보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나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물론 영업정지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시작하는 자체가 쿠팡이나 김범석 의장한테는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9분 2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의성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 홍보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산불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의성군에서도 산불 예방 관련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을 특별 단속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기간은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와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물, 영농 부산물 등 야외 불법 소각입니다. 산불 70% 이상이 야외 불법 소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다들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은 복지 소식입니다. 3자녀 이상의 가족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원을 받는 거죠? 예, 3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가족 중에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에 진료비, 제약비 등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23일 화요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각 읍면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신청 기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거든요.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12월 23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로 가셔서 가족 진료비 신청하시고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님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소식입니다. 콘서트 날짜는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의성문화회관이고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표를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수미 성악가의 음악 콘서트가 12월 23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티켓 구매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요. 꼭 무대 즐기러 많이들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나저나 의성하면 마늘이고 또 마늘하면 의성이잖아요. 새해에 예. 마늘 관련 교육이 열리네요. 예, 맞습니다. 2026년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고품질 의성마늘 재배 교육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교육 날짜는 2026년 1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이고 조문국 박물관 대강당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1월 6일 다음 날인 1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의성 종합복지관입니다. 마늘 농사 지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교육 들으시면 더 좋은 마늘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성 마늘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저희가 슬레이트 관련 지원 사업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예, 아직도 시골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의성에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예, 기간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요. 그리고 2026년 1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고 사업 내용은 주택, 비주택, 지분 개량 3가지입니다. 취약계층에 한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요. 슬레이트 건물 지원받고 빨리 철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조문국 박물관 소식입니다. 주말마다 콘텐츠가 끊이지 않는데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예, 조문국 박물관 12월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입니다. 고대 도자기 장식 기법을 이용한 아빈 문양, 벽걸이 꽃병 만들기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참가 대상은 5세부터 13세까지이고 신청 기간은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고 꽃병 만들기 실습 날짜는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체험 비용은 5,000원이고 신청 방법은 의성군청 홈페이지나 조문국 박물관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무관님도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 저희 다시 뵙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은 이 경북 북부 지역, 그 중에서도 이 안동 시민들의 삶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에 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올 한 해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뭐 안타까웠던 이 소식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난 3월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번제 산불 이야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이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올해 3월 24일 의성에서 시작됐던 이 불씨가 강풍을 타고 안동은 기란, 나무, 이 풍천 등 7개 읍면동으로 확산되면서 이 전례 없는 대형 재난을 겪었습니다. 또 안동을 지나쳐서 청송과 영덕, 영양까지 산불이 번졌는데 안동에서만 잠정적으로 2만 6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네. 또 중앙고속도로가 통제되고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해서 안동 지역에서는 큰 슬픔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사실 산불이 진화된 지는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복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 3월 그리고 4월 초 이 주불 진화 직후부터 안동시가 이재민 주거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이 복구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네. 다행히 전국 각지에서 또 성금과 이 자원봉사 행렬도 이어졌고 여기에다가 그 산불 지원에 대한 이 특별법도 이 국회 차원에서 여야 모두 힘을 모으면서 지역사회가 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지난달부터 우수관로 교체 등 안전주택 이전을 시작했고 네. 이 국가 차원의 지원금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복 단계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안동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이 설문조사 결과를 안동시가 발표했는데 네. 이 10대 시정 이슈 결과에서도 산불 복구와 회복 경험을 1순위로 이 공무원들도 꼽았던 만큼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안동에서는 이 중요한 과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복구가 진행 중인데 네. 시민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산불 피해 직후에 복구가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산림을 복구한다든가 주거시설에 대한 이 복구에 집중되다 보니 네. 농업 생태계에 대한 복원이 조금은 간과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이후에 단순히 나무만 복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종종 놓치기도 하는데요. 네.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은 우리가 즐겨 찾는 사과의 주산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산불로 사과나무도 피해를 입었지만 양봉농가의 밀원수도 상당 부분 소실이 됐습니다. 특히 양봉장이 시설이 파괴가 되면서 이 꿀벌 재입식에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서 이 꿀벌을 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사과를 포함한 이 과수 작물들에 대한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인 복원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농업 생산 기반을 회복하는데 조금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좀 포함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에 대한 이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 지원이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올 한 해 이제 산불 피해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이 주민들에 대한 이 공동체 지원 역시 내년까지 그리고 후내년까지도 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의성에서는 조금 전에도 저희가 불법 소각 특별 단속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이제 네. 날씨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겨울철에 산불 일어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산불 이슈 다뤄봤고요. 그 다음은 또 하나의 큰 사안이라고 한다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경상북도가 추진을 하다가 지난해 12월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로 인한 시장직 사태로 이어지면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올해 초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가 다시 이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광역권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이번 달에 또 제시하면서 화두로 떠올랐고 이 도청을 품고 있는 안동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8일에 열렸던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장이 현재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 보고에 대해서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니냐 이렇게 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김경수 위원장도 이 대통령께서 지시해 주시면 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 답변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행정관청의 소재지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주소를 두 군데를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북부권의 가장 큰 반대 논거가 됐던 이 경북도청 중심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소지를 두 군데로 두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곧장 반응을 내놨죠? 맞습니다. 이달 9일에 이철우 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 체계 개편을 일반 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통합에 찬성하면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북부권의 반대도 여전히 또 나왔습니다. 안동이 지역구인 김대일 경북도의원이 그 다음 날이죠. 10일 열렸던 경북도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 전략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행정통합의 후발주자인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가능성이 좀 과시화되면서 이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내년에는 또다시 행정통합 이슈가 우리 이 북부권의 좀 중심에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 다뤄봤고요. 세 번째 이슈라 한다면 안동의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진척이 있었던 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안동시 풍산읍 일대에 이 국가산단 후보지가 좀 구체화되면서 2040년까지 76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이 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라는 이 청사진이 올해 제시가 됐습니다. 네. 특히 국가첨단 백신개발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이 백신 생산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안동의 경우에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도 확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연구개발 센터가 올해 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안동의 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 전망을 밝힌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규모는 네. 커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뭐 몇 년째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네. 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기업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최근 뭐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바이오 전문 인력 비중이 이 수도권의 20분의 1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산업단지가 완공되더라도 기업들이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꺼리거나 가동을 꺼리거나 그래서 결국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뭐 안동대 지금은 통합 이후에 명칭을 바꿨죠. 이 국립경북대학교에서도 이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특히 정치권의 이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립경북대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네. 여러 면에서 이 대학이라는 게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 이름까지 바꿨는데 이 국립경북대학교의 내부 갈등도 올해 이슈였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를 통합해서 국립경북대학교로 출범하는 데 대해서 특히 안동 시민사회의 반발이 좀 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통합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좀 지원을 받자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이 통합이 됐고 올해 3월부터 이 국립경북대학교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이 9월, 10월부터 내부 진통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대학 쪽에서 대대적인 학과 간의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률이 낮다고 여겨지는 인문사회 계열 학과들이 대거 폐지되거나 이 정원을 축소시키면서 이 인문사회 계열 학과들의 이 통폐합 분위기에 대한 이 반발도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글로컬 대학 30 신청서에도 바이오와 인문이 강조됐고 안동은 인문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이 부분에서 갈등이 있다니까 이해가 네. 가질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동시의 슬로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문화의 수도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동대학교, 이 국립경북대학교도 K인문이라고 하는 것을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이 주요 사업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인문사회 계열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학생들도 줄이겠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교수진이 반발하면서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닌 취업의 훈련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안동은 유교 문화 또 인문 정신의 본향이라는 상징성이 매우 큰데 지역대학에서 관련 학과들을 만약에 없애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동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정체성도 좀 훼손된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과 이 교수들은 이 기초 보호학문 전공을 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문 생태계 보전기구도 설립하고 네. 이 K-인문 사업으로 예산을 따놓고 이 전공을 없애는 모순적인 대학 행정을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대학 쪽에서는 구조조정은 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인데 네. 올해 12월까지 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갈등 역시 내년도까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 대학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동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 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경북 지역의 굵직한 사안들 이모저모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